자, 101페이지에 두 작품 또 연달아 나타나고 있네요. 다시 봄이 왔다라는 시하고 그 다음에 최주석의 성의꽃이라는 시인데 참고로 이 두 작품은 모두 그 배경 정서가 또 비슷하다는 게 특징이거든. 앞에서 선생님이 목소리 톤 높여가면서 강조했던 게 뭐였죠? 두 작품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봐야 될 가치가 있다,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일단은 작품부터 차분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라는 시 등장했는데요. 일단은 작품의 제목에서는 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 보니 뭐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그치? 봄이라는 어떤 긍정적 가치를 얘기할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이 작품의 중심 요소는 또 그게 아닙니다. 자, 키워드 잡아가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비탈진 공터 언덕 위가 있어요. 자, 공터에 언덕 위가 있는데 푸른 풀이 덮이고, 자, 현재 언덕에는 푸른 풀이 덮이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밑둥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미루나무의 밑둥에도 푸른 싹이 돋았대요. 자, 일단은 푸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그리고 나타나는 이 풀과 싹을 통해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라는 계절이 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언덕이라는 공간이나 미루나무 밑둥은 실은 여기에 대비되는 반대 단어, 반대 시어가 되겠지. 언덕이는 뭐였냐면 일단 공터였어요. 공터라는 구간으로 등장했었고, 지금 미루나무 밑둥은 어떤 단어랑 연결했었냐면 갈라진 밑둥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갈라졌다는 얘기는 이제 상징력을 잃어버린 거야. 살아있다면 이게 쩍쩍 갈라질 일은 없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는 얘기는 다 메말라 버렸다는 얘기인데, 자, 메마른 땅에도 봄은 왔네라고 말하면서 시작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통해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어나 보다 라고 말했는데, 얘들아, 요런 거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감정이입의 표현이죠, 그쵸? 지금 이렇게 젊고 싶은 건 실은 누굴까요? 시적 화자겠지. 화자도 봄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었으면 하는 거지, 그치? 계속 가봅시다. 일단 여기까지 그럴 수 있어. 근데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이거 중요한 말이야.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라고 말했어요.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중심 정서를 총 3줄로 요약할 수 있거든. 그 중에 첫 번째 줄이야. 기다리던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와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좀 있어 보이는 말 좀 쓸게요. 이런 것은 실은 개인적인 경험이었어, 원래. 그치? 근데 이거를 누구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일반화 시킨 표현이라고 우린 얘기를 하거든. 내가 겪어본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통해서, 삶의 경험치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내가 바란다고 해서 실제로 그런 날이 실제로 올까요? 선생님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선생님의 미래 꿈이 뭐라고? 마당 있는 넓은 집에서 강아지랑 뒹굴며 사는 게 꿈이라고 했었지. 근데 선생님이 꿈꾼다고 해서 그날이 그냥 쫙 하고 안 오잖아. 그건 걸 말하는 거야. 즉, 여기서의 키워드는 비관적인 식이야. 참고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봤지? 봄이 왔어? 봄이 왔으면 아름답게 뭔가 생명력을 물들고 좋은 시절이 된 거야? 근데 선생님은 41살에 봄이 있고 42살에 봄이 있고 50세에 봄이 있고 60세에 봄이 있겠지. 근데 봄은 계속 오지만 내가 바라는 봄은 오지 않는 거잖아. 난 나이만 계속 먹고 가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 젊고 싶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게 비관적 인식이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계속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목 따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돼지 목 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통 멱을 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정적으로 살아온 삶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뭔가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돼지 멱단 소리가 꽥꽥 하면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그냥 뭐 할까? 권태? 이 정도의 단어를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원하는 삶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냥 또 같은 하루, 또 한 번의 봄이 온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때로 우리는 묻는다. 잠깐만,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어. 이 우리라는 단어는 요거랑 연결되는 거야. 그치? 실은 이 작품에서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100% 완벽하게 동의할까요? 그렇진 않죠. 선택받은 누군가 혹은 하늘이 주신 운명에 따라서 지나가다가 로또 한 장 샀는데 슈퍼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수백억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돈이 많다고 해도 갑자기 또 알거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정말 그녀와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내가 그녀와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삶의 의미는 모르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라고 표현했다는 거야. 1번아,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구분 등이라는 단어와 푸른 싹이라는 단어. 여기서 구분 등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언덕이고 우리의 미련한 밑둥 같은 걸 말하는 거겠지. 삶의 고난들. 그리고 푸른 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무언가,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그 무언가를 말하는 거겠지. 근데 그게 과연 올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달씹히는 달착지근한 혀. 항시 우리들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다. 우리들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낀 먼지로 통해서 보여지는 삶이라고 표현했어. 자, 지금 여기서 주는 이미지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미지인 거 보이시죠? 오케이? 우리는 맑고 깨끗한 창을 통해서 투명하고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저기 먼지 끼고 비 몰아쳐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창을 통해서 보여지는 삶이라는 거죠.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뭐예요? 흔들리고 보채는 건 우리 삶에서의 갈등 같은 걸 말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흔들리고 보채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없는, 그치?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지만 계속 뭔가 흔들려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 텐데, 여기서 우리는 오히려 또 솟아오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어떤 뭔가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어떤 긍정적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근데 세차장 고무호소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세차장 호수에 물줄기처럼. 그런데 이 물줄기가 지금 어떤 상태야? 세차장의 고무호소에 있는 물줄기란 말이야. 그럼 이 물줄기는 우리의 삶을 빗댄 표현이겠지. 분명히 살아가고 싶고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물을 뿜어내지만 그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뿌려지는 게 아니라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약간 과격한 표현이지만 우리 삶이라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건데, 그런 것처럼 어떻게, 자 이거는 쭉 읽을게.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잖아. 그쵸? 즉 물줄기처럼 이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봄이 오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냥 난잡하게 물이 뿌려질 뿐이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솟아오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긍정적 시기を도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치열하게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우리의 삶은 결국 물줄기에 불과해. 랜덤하게 뽑아지는 물줄기. 그래서 마지막에 점점점 여운 형성, 이 정도는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도 되죠? 마지막, 그런 일은 없었다. 근데 요걸 통째로 묶은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별표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지금 파란펜으로 별표 친 구절이 이 작품의 중심 정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중심 정서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단정적이지. 누구나 알지도 몰라 라고 한다거나 누구나 알아야 해 라고 뭐 설득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거야. 결정돼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고 있는 부정적 정서나 어떤 비관적 인식이 단정적 어조를 통해서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시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르니 계속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목다는 동네에 더디고 날아가는 세월. 다시 돼지 멱다는. 그럼 정리할게. 요렇게 살아가는 삶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썼죠? 여기 썼었지? 권태로운 삶이라고요. 권태로운 삶은 변할 게 없는 삶이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삶에 한 번쯤 솟아오르고 싶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겠지만 심지어 그조차 방향성이 없는 것이며 우리의 삶은 심지어 그렇게 되지도 않아. 그쵸? 그러면서 나른한 세월이라는 단어를 썼거든. 나른한 세월.
그래서 여기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권태라는 단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서 풀립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에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자, 마지막 단어 잡았습니다. 석탄층. 우리의 마음속에 석탄층이 있대요. 석탄층이 뭔데요? 오래전에 파 묻혀서, 그지? 이제 화석다리가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이건 뭐예요? 우리 삶에서 짓눌린 어떤 희망 혹은 뭐 좀 이렇게 욕망 이런 식의 단어를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삶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누구나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오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알아. 내가 아무리 욕 써봤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은 석탄층이야 라고 말하면서 만드는 시. 제목은 봄이 왔다였어, 그치? 근데 봄에 느끼는 뭔가 절망감, 비관 이런 것들을 표현한 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특하죠? 우리가 맨날 봄 하면 만물이 생동하는 뭐 긍정적 이미지 플러스 막 표시해가면서 썼었지만, 이 작품에서 봄은 또 한 번 도달했을 뿐인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하게 뛰어본 적이 없다는 거. 그런 절망적 인식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고요. 뭐 당연히 여기서 작품들의 어떤 시어 관계도를 잘 살펴보시되, 솔직히 뭐 여기서 어디 갔을까? 뭐 구분 등이나 푸른 싹이라든가 낡은 유리창이라든가 이런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건 솔직히 어렵지 않지? 하지만 여기서 이 물줄기 같은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이 물줄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어떤 욕망을 말하는 건데, 그 열망은 있다 없다 석탄층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하면서 작품을 마무리 지은 것이죠. 이해됐죠? 자, 이게 첫 번째 작품, 다시 봄이 왔다는 작품이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작품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는 성의 꽃이라는 작품. 이것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성의 꽃이라고 하는 최두석 시인의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어. 제목이 성의 꽃이니까 아까 까치밥도 물어봤잖니, 그지? 성의 꽃이 뭔지는 알아요? 추울 때, 맞아, 추울 때 창문 같은 데 끼는 건데, 성의 꽃의 형태로 너희들이 본 적이 아마 별로 없을 거야. 참고로 요즘은 극단적으로 춥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기도 해서 그렇긴 한데, 선생님이 그래서 얘도 사진을 준비했어. 성의 꽃. 일단 요 이미지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여줄게요. 이 창문의 유리창입니다. 유리창에 이렇게 끼는 것들을 성의 꽃이라고 불러요. 왜 꽃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되나요? 중심점을 두고 이제 육각형 형태로 뻗어나가죠. 이렇게 꽃처럼. 안 보이지? 자, 한번 더 찾아보시고, 자, 성의 꽃이라는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이 작품은 제목 자체가 되게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읽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성애를 보고 꽃이라고 표현하는 건 되게 낯선 표현인 거거든. 성애는 보통 무슨 뜻이냐면, 언제 성애가 핀다니까? 춥고 뭐랄까 그냥 강한 한파가 몰아치는 계절에 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성애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그걸 오히려 꽃이라고 하는 긍정적 시어로 연결시켜놨지. 마치 뭐랑 또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들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의 제목 알고 있잖아. 바다와 나비도 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바다랑 나비인가 보다 하면 되지만, 그거 시 제목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시작하는 거잖아. 어떻게 바다에 나비가 있냐고. 그치?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울리지 않는 한 쌍,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울리지 않는 한 쌍을 어울리게 표현해놨습니다. 성애를 꽃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런지 봅시다. 자, 새벽 시내버스는 하면서 시작하고 있네요. 새벽에 시내버스입니다. 타보셨나요? 요새 말하는 새벽은 막 첫 차 뜨는 막 4시, 5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잘 안 타죠, 근데 버스를. 요즘 아마 한참 꿈에 빠져있을 때니까. 참고로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면요, 한참 걸치면서 이런 거 많이 타게 될 겁니다. 첫 차 같은 거. 그리고 참고로 그때쯤이면 여러분 되게 뭐랄까 부끄러워집니다. 선생님도 많이 그랬었어요. 밤새도록 술 마시다가 막 새벽 3시, 4시까지 술 마셔. 그러면 보통 한 4시 반쯤이면 지하철이 5시가 보통 첫 차가 뜨는 시간이니까 첫 차를 기다렸다가 타고 가게 되잖아. 그럼 나는 꽐라는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정신 차리고 집에 가는 길이니까 몸에서 술기 풍기면서 가방 메고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딱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면 놀랍게도 만차야. 그 시간에도 만차야. 대부분 그래. 그럼 만차면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을 시작하기 위해서 벌써부터 준비해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나는 술이 취해가지고 하면서 집에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약간 자괴감 들어요, 참고로.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약간 이게 뭐지? 그렇다고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한 건 아니지만 술 마시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겸연점 때문에 집까지 종종 걸어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아 미쳤지. 택시 타고 가면 될 것이지. 근데 선생님이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입장이다 보니까 함부로 택시를 탈 수는 없었고 대부분은 택시 탈 수 있으면 술 마셔야지. 그래서 탕진잼 하고 나서 돈 없으니까 걸어가고 그런 일이 있었어. 선생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나? 선생님 화주파라는 조직이 있었다고. 화주파. 화요일은 술을 마셔야 해라는 조직이었어요. 화주. 그래서 강의 편성표상에서 월, 화, 수, 목, 금이 있으면 토요일에 당연히 수업이 없으니까 화요일을 그냥 비워놓는 거야. 근데 화요일은 그만 수업이 없으니까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잖아. 나가. 왜 안 가? 가야지. 가서 이제 과방에서 삐쩍삐쩍 삐대고 있으면 누군가는 나타나서 술 마신다는 얘기를 해. 그러면 콜 하면서 가는 거야. 누군가에게 기대러 간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 술 잘 사주던 형이 있어서 열심히 따라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갑자기 기억나네요. 아무튼 새벽에 시내버스. 자, 근데 이 시내버스가 뭘 하고 있냐면 차 창문에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쓸게.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답니다. 이 찬란한 치장이라고 하는 건 성인꽃을 말하는 것이겠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엄동혹한일수록 엄동혹한 아주 추운 추위를 말하는 것이죠. 혹한일수록 오히려 선년은 선명하게라는 뜻이죠. 오히려 그때 더 선명하게 노란색으로 써야지. 선명하게 피어나는 성의꽃. 자, 이 두 개는 실은 같은 대상이야, 그치? 그러면 성의꽃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뭐냐? 버스가 있으면 버스에 창문이 있고 이 창문에 끼어있는 하얀 성에를 말하는 것인데 이 성에는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끼고 선명하게 낀다? 바깥이 추울수록 안쪽에 열기와 대비돼서 피어나는 게 성에 아닌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 성의꽃이 의미하는 말은 단순히 엄동혹하지라고 하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안쪽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숨어있는 짝을 찾아야 돼. 뭐예요? 버스를 타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기. 이걸 이해하는 순간 이제 그럼 벌써 끝난 거야, 실은. 이해된 거야. 자,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서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전부 다 뭐예요? 오늘 하루를 그냥 하루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자성어로 필부 뭐 장삼이상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쓰죠.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어낸 뭐한 노란색으로 다시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야. 그리고 이 아름다움도 다시 뭘 말하는 거라니까 성의꽃을 말하는 것이겠죠. 다 같은 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쵸? 그들이 뿜어내는 삶의 열기를 뭐라고 표현했어? 입김과 숨결. 따뜻한 거잖아. 그러니까 대립되는 시어의 짝을 좀 거리감이 있지만 이렇게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쵸? 엄동혹한이라고 하는 버스 밖의 상황과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존재들의 이 따뜻한 입김과 숨결이 만나서 성의꽃이라고 하는 화려한 대상을 피어난 거야. 즉, 성의꽃은 추워서 생기는 것이지만 그 추위로 인해 그들의 삶에 좀 더 어떤 가치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자, 시적 화자가 본격적으로 제품 속에 등장했습니다.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그쵸?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렇게 피어난 성의꽃을 바라보면서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감탄하고 있죠. 오케이? 또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섬세하고도 차가운 다시 아름다움. 자, 선생님 왜 노란색으로 썼는지 말씀 안 들어도 이해되시죠? 섬세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은 성의꽃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거 쓸게요. 이것을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아니 이 시간 누가 새벽 5시에 일 나가고 싶어? 그치? 그렇잖아. 니들도
아침 7시에 막 열심히 학교로 가고 있으면서 오늘도 너무 즐거워. 오늘 학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을걸? 그죠? 또 오늘이야. 근데 버텨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는 이렇게 빡시게 하니까 대학교 가면 다들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수업 최대한 오후에 깔아놓고요, 그죠? 그래놓고 밤새 술 마시다가 대충 오늘 제끼고 싶으면 학교 제껴도 되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니까. 참고로 대학교 수업은 결석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죠? 다만 처절한 응징이 있을 뿐. 그냥 학고가 띄워지거나, 그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보면 너무 막 살면 또 위험해.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막막한 한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일 수도 있지. 정열의 숨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그럴 수 있어. 자, 막막한 한숨이라고 하는 건 누가 뭐래도 부정적인 시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우리는 삶의 애환 정도로 번역을 해준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삶의 의지라고 번역해준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의지적으로 살아가지만 그런 힘듦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처절히 느끼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누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배나온 아저씨 수업 듣고 싶겠냐고. 근데 하고 있잖아, 그렇지? 미래를 위해서.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애환이죠. 자, 아무튼 숨결에 있는 거 생각하면서 일 없이, 참고로 이 일 없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딱히 실속은 없는데 라는 뜻입니다. 실속 없이, 괜히라고 번역하자.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을 지운 다음에, 자, 중요한 얘기를 했어. 내가 한 행동은 그 성의꽃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었어? 이마를 대고 본다. 이마를 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터치, 스킨십을 말하는 거잖아. 터치와 스킨십을 뭘 말하는데? 공감과 이해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야, 맞지? 그럼 이 작품의 중심 정서는 시적 화자는 누구? 나야. 시적 대상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이야. 시적 상황은 그 서민들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성의꽃을 바라보며 삶의 애환을 느끼는 중이고, 거기에 대한 정서는 이해, 공감, 이런 태도가 되는 것이지. 작품 정리됐죠? 네. 그 앞에서 성의꽃 한 입 지우고는 그냥 한 거예요. 한 입 지우고는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만져보는 거야. 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인간의 손이니까 닿으면 지워지겠지. 이게 싫어 이게 아니고 살짝 터치해본 거야. 알겠죠? 온도 차이 때문에 지워지는 거고. 그래서 이마를 대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딱 끊어지면 이 작품이 굉장히 애상적인 작품이고 뭔가 뜬구름 같은 작품이 되는 거거든. 근데 마지막에 세 줄을 붙여놨어. 이 세 줄이 되게 특이해. 뭐라고 넘어갔어?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지. 이게 뭐냐면 이 뒤에 그냥 한번 말하고 가자.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야. 자, 여기서 갑자기 면회마저 금지가 되어버린 친구를 떠올리고 있어. 자, 그러면 이마를 대고 있다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내 친구 얼굴이 떠올린 거지. 그럼 우리는 이걸 장면이 전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오케이. 장면이 전환됐고 그 장면 전환 속에서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참고로 이 작품이 시대적 배경이 민주화 항쟁이 한창이던 시절. 그러면 이 면회가 금지된 친구라는 건 아마도 이 민주화 투쟁을 했던 친구겠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대적 배경과 연결되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작품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요쪽은요 감정적인 거야. 그치? 감정적인 내용들이 나타나다가 이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걸 그렇다고 뭔가 현실적인 거, 그치? 그래서 지나치게 작품이 감정과 로맨스는 좀 그렇지, 감정적으로만 흐르는 것, 이모셔널한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마지막 세 구절이라고 보는 거야. 왜? 그래서 최두석의 성의꽃이라는 작품을 다 봤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성의꽃이라는 작품을 일단 첫 번째로 정리한 것 같아요. 됐죠? 자, 작품 다 봤고요. 그러면 이따 뒤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어디 갔어? 1번 문제도 또 당연히 중요한 문제는 맞지만 선생님 굳이 하나씩 정리하진 않겠습니다. 오케이? 적절한 거 찾으면 1번 모두 계절적 배경에서 비롯된 현상의 묘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는 봄에 피어나는 싹, 두 번째는 겨울에 피어난 성애꽃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이 정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기억과 니은은 또 차이점 말하는 그리고 키워드 찾는 문제, 세 번째는 보기 적용하는 문제. 문제 패턴 자체는 새로울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끝. 자,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또 현대시도 끝이 났죠? 오늘 빡빡 나가죠? 다음 작품이 채봉감별곡일 거야. 잠깐만.